네, 작가님. 그래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에 연결돼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희 채널에서 성장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들 말고도 또 안전한 ETF? 저희가 중장년층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전한 투자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뭐 안전한 ETF라고 하면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안전하고요. 그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0% 빠졌을 때마다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매수하고 마이너스 20% 빠졌을 때마다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는 그런 투자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고배당 ETF들, ETF 체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배당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배당 수익률별로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고배당 ETF들을 사고 그것도 마이너스 뭐 10% 20%마다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 그러니까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현금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을 좀 열어두고 그때마다 좀 매수를 해서 ETF는 뭐 언젠가는 이렇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뭐 IT ETF를 마이너스 10% 빠질 때마다 9번 산다. 그러면 결국 이기거든요. 물론 마이너스 90%까지 갈 리는 만무하고요. 보통 마이너스 60% ETF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파생상품형이거나 뭐 레버리지나 고버스가 아닌 일반적인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국내 주식형 ETF가 마이너스 60%가 됐다. 그러면 저는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 볼 필요가 있겠다. 평균의 마법이 있는데 60%나 빠진 상황이면 이건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60%가 빠지면 뭐 1,00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돈의 가치 하락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굉장한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ETF를 내가 사고 빠졌을 때 좀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안전한 그런 ETF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산업의 트렌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로봇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협동 로봇이라고요. 인간의 노동력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죠. 협동 로봇이 이제 대중화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IPO를 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지금 콜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콜옵션,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60여 %까지 보유를 하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삼성은 이제 전자기업이 아닌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즉 2026년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열광하지는 않았거든요. 즉 이 산업의 트렌드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액과 지금 시가총액 2조 가까이 되는 것을 지금 당장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기업 가치,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버블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산업의 트렌드 측면에서 한 3, 4년 후에 로봇 산업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협동 로봇의 다음 단계는 가정부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지금도 핸드폰으로 뭐 음악 틀어줘 하면 음악도 틀어주고 이런 것처럼 이제 로봇이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로봇 기업을 한 2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싸게 잘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LG전자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모두 로봇 산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로봇 기업이라고 하면 뭐 코딩 교육하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SPG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하반기에 두산 뭐 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대중화
되고 협동 로봇의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낮아지면서 이게 대중화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시장 급락에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0조 원을 1년에 30조 원씩 총 10년간 300조 원을 반도체 투자를 하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비메모리 쪽에 집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메모리의 어떤 집중이 사실 메모리는 이렇게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는데 비메모리는 그 사이클의 영향이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의 어떤 사업 확장이 결국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큰 돈을 투자하고 그거의 어떤 수혜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확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설비 투자를 하면 2, 3년 정도의 공장 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당장 급등하는 건 아닌데요. 한 3, 4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어떤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도 섹터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우리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기업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그 비용이 한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양극재 기술이 가장 중요해요. 에너지원이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67%를 전기차로 판매를 해라.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6% 정도가 전기차였거든요. 그러면 9년 사이에 11배 정도의 시장의 성장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한 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거든요. 무슨 테슬라가 일단 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어찌됐든 테슬라, 포드 그리고 현대 기아차 순으로 한 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떤 성장세, 특히 양극재 기업, 물론 테슬라에도 우리가 납품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실적 예측치, 그리고 설비 투자 측면에서도 2차 전지 기업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설비 투자를 늘릴 거거든요.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이게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설비 투자의 예시를 하나 보자면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기업이죠. 지역별 생산 능력 전망을 보면요. 이게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건데요. 2021년에 6만 톤 정도이던 생산량이 2026년이면 48만 톤까지. 그래서 국내에서 23만 톤, 유럽에서 14만 톤, 미국에서 11만 톤. 배터리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산해갖고 운송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10만 톤이었으니까요. 4년 후죠. 4년 후면 5배 정도의 생산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거고 한 2026년까지는 꾸준하게 이런 매출액 증가가 이어지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2032년까지 미국 정부가 정책적인 훈풍을 불어준다면, 또 2035년이면 탄소 제로 정책들을 세계 각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면 더 이상 가솔린 차를 생산하지 마라. 물론 2040년까지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어찌됐든 이 전기차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할 거고 뭐 시장이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될 거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충분히 계속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니즈가 많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성을 우리가 좀 더 강조를 한다면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여기에 이제 한 2, 3년 정도 이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업종들이 엔터하고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한 2, 3년 후면 실적이 한 2, 3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JYP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방송을 찍는 오늘
2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미리 주가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도 좀 우리가 실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로봇,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는 아주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는 거고요. 엔터하고 방사는 한 2, 3년 정도의 실적 상승세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 그 새로 나온 책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해서 강조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한다, 실적은 찾았는데 이 실적에 맞게 기업의 지금 주가 상태가 어떤가라는 걸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PER이라고 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요. 그게 시가총액, 아까 주식수 곱하기 주가라고 했죠.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을 언제 당기순이익이냐,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끌어와서 2025년, 2026년에 실적을 안다면 그때의 실적과 현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주가의 버블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2차전지 대표 양극재 기업들이죠.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의 2025년 실적 기준 PER을 각각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에코프로비엠은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2,3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한 22조 정도 되죠. 그럼 22조를 2,300억 정도로 나누면 PER은 거의 10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00배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투자금을 시가총액만큼 투자를 했을 때 100년치의 당기 순이익 2,300억씩 100년치를 모아야 23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투자금 회수가 안 돼요. 그런데 2025년 당기순이익이 7,4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네이버 증권 예측치가요. 그러면 2025년에 PER을 대입을 해보면 시가총액 22조와 7,400억을 비교해보면 PER은 30배 정도.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실적이면 회수할 수 있다. 우리가 PER 30배는 좀 약간 높다 정도지 이게 과하게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에코프로빔이 올랐느냐? 2025년 7,400억 정도의 실적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는 선행해서 오른 거고요. 한때 PER이 50배가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배가 넘다 보니까 2025년 실적으로 PER이 50배가 넘다 보니까 단기 과열이고 버블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지금 PER이 30배다. 여기서 더 빠지면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2025년 실적,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생산 능력, 설비 투자를 얘기했지만 설비 투자는 꾸준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매출액 증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 미국의 정책적인 훈풍,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만약에 2025년 실적 기준으로 주가가 더 빠져서 PER이 20배다. 그러면 저 같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2026년 실적이 또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올 하반기 정도 되면 2026년 실적 예측치가 증권사 리포트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25년보다 2026년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2025년 실적이 한 7,7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예측하거든요. 시가총액은 23조예요. PER을 계산해보면 29배 정도.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한 30배 정도 그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이제는 좀 약간 여기서 더 빠지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우리 배터리 아저씨의 8종목에서 빠져 있어요. 조금 책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덜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8조 원대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예측치가 7,100억. 물론 1분기 실적은 조금 덜 나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실적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2025년 실적 기준 PER은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양극재의 대표적인 세 기업 중에 LNF의 상대적인 어떤 주가 버블 정도는 좀 낮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 LNF의 저평가 상태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눈높이를 맞춰주면 한 뭐 1년 후 정도 그 예측치를 맞아간다면 가장 상승폭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그 전제는 실적 예측치만큼 아웃풋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7월 달 말 정도 되면 실적 2분기가 나와요. 그 2분기가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나와준다면 우리가 이제 이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거보다 이제 더 오르거나 조정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7월까지는 이 조정이 뭐 유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7월달 실적이 나온 거를 가지고 오를 거냐 내릴 거냐의 어떤 향방이 정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거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거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서 계속 가는 거고요. 미래의 실적을 끌어오니까 테슬라의 PER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의 주가 상태가 너무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착맨에 출연해서 2차전지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조정이 와야 된다, 막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주가를 지금 대비해 보면 막 3-4배에서 4-5배 이상씩 올랐거든요. 그 근간에는 결국 실적 개선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전 실적,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당기순이익이 469억. 그런데 재작년 2021년에 1000억, 그리고 작년은 2300억. 이렇게 2배 이상의 상승폭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2년여 만에 폭등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이런 성장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신 분들은 이번에 2차전지 조정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2차전지 ETF를 사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2차전지 ETF들을 좀 주목해보는 것, 이번 조정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와, 작가님, 저희가 안전한 종목, 그리고 또 새로운 눈여겨봐야 할 종목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작가님, 지금 첫 번째 지수 추종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아무래도 우상향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협동 로봇 이야기, 저도 이거 많이 느끼는 게 요즘 치킨집에 가보면 로봇이 그 통닭 튀기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봐도 와, 저거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봇 주식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단기간 그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2번 정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게 이제 로봇 기업이 어떤 테마 이슈를 일으키면서 단기간 급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리고 한 2-3년 후에 실적 예측치를 대입해보면 약간의 버블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 버블은 결국 좀 기술 개발과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한 1-2년 정도는 좀 이 매출이 좀 정체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기술 측면에서 기노브로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반도체 소부장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너무나도 핫해져 버린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PBR과 PER을 이제 이용한 주가 버블을 찾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가르쳐 주셨고요. 네, 한 가지 이제 2차전지에 좀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2차전지 기업들이 모두 상승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대표적인 양극재 주가 올해 급등한 종목과 솔브레인이라는 분리막 업체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매출액이 2,300억에서 2025년에 7,400억대까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브레인은 작년에 1,600억대의 당기순이익이 2025년에 2,200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솔브레인은 크게 올해 영향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모두 급등했겠니 했지만 이런 실적에 따라서 급등의 폭이 달랐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또 조언을 하자면, 요즘 우후죽순처럼 2차전지 투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바이오 임상 실험이 성공하니까 우후죽순 막 바이오 임상 실험한다고, 코로나19 때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고 주가가 막 10배 폭등하고, 그런 기업들 지금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좀 코어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2차전지 기업,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된, 실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압축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모아놓은 게 2차전지 ETF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ETF는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심으로 상위 종목들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그 2차전지 카더라 투자에서 뭐 급등을 맞을 수도 있지만 급락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따라가지 않는 테마성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묻지마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검증된 기업 중심으로 개별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검증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2차전지에 대한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라는 이름만 보고도 아무것도 기업 정보에 대한 이야기나 공부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업을 하나 분석하고 또 종목을 선택할 게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거. 네네. 주식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 배당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배당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 수익률이 최근 2022년에 하락장에 오면서 이제 수익률이 많이 빠지니까 배당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아지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가님도 아까 그 얘기한 전략 중에 배당 종목을 한 반 정도, 50% 정도는 가져가라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당이 높은 종목들의 장단점, 그리고 우리가 왜 배당 투자도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투자로 손해를 보더라도 배당으로 얻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배당 수익도 얻고요. 주가가 또 이렇게 조정을 보이더라도 일정 패턴화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이 고배당주 차익 실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현금처럼 또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은 50%, 배당주를 50% 이상 담아라. 또 배당주는 고민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배당 가능 이익, 우리가 좁혀서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만 그만큼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이익 잉여금, 배당 가능 이익으로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 애플 같은 기업은 배당 대신에 자기 주식 매입을 해서 ROE를 계속 올려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이 배당을 하든지 자기 주식 매입을 하든지 이런 기업들은 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은 매년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이 나면 이걸 자본 상태표에 이익 잉여금,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으로 옮기고 그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적자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주가 희석, 주식수를 계속 늘리는 행위들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 대상으로서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약세장, 올해와 같은 약세장에서도 안정적인 배당 측면에서 부각되더라. 그래서 배당주들의 예시를 들자면은요, 앞서 언급했듯이 대신증권이나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증권주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좀 죽다 보니까 거래량도 줄고요. 이러면서 어떤 실적이 좀 낮아지니까 그만큼 주가도 좀 약세를 보이고, 대신 낮아진 주가 때문에 배당 수익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데 현재 주가가 낮아지니까 대신증권이나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9%에서 한 10% 정도 되고요. JB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들도 한 10% 정도 나오니까 10% 배당을 한 10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 상승은 덤인 거고요. 현대차 대신에 현대차 우선주를 사라.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 한 주가 20만 원이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주당 7,000원 정도 배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우선주는 한 10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으로 현대차 한 주를 사느니 현대차 우선주를 두 주를 사고 한 주당 7,000원씩 배당을 하니까
현대차 우선주를 사면 14,000원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굳이 현대차를 사느니 현대차 우선주를 사서 배당을 2배로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더 높고요. LG화학도 LG화학보다 LG화학 우선주가 한 1% 정도 배당을 더 받는 그런 측면. 그래서 현대차를 사느니 현대차 우선주를 사고 더 싸게 사서 배당은 더 받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차 우선주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3가지예요.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실적 이 3가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강조를 드렸듯이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고요. 배당 성향은 우리가 당기순이익 중에 배당금을 얼마나 하느냐. 예를 들면 100억의 당기순이익인데 50억을 배당을 한다 그러면 배당 성향은 한 50%죠. 그러면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하는데 실적이 크게 뛰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배당을 더 받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고불변의 진리는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실적이 악화되거나 그런 기업들은 배당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S-오일은 한때 실적이 악화돼서 배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작년에 좀 실적이 안 좋았죠. 주식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반토막 나니 배당도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실적을 항상 체크를 해보고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 8% 이상인 배당 수익률인 가진 기업들이 좀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8%에 사서 6%에 팔아라. 그러면 주가는 한 30% 정도 오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8% 배당을 계속 받아도 되는 거죠. 저축은행보다 2배 이상의 배당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 배당주는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연초일수록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요.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라고 하잖아요. 연말이 가까이 올수록 배당금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면서 주가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세 차익 측면에서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파는 투자 전략도 좋고요. 주가가 하락할수록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매수를 하고 한 20% 빠질 때마다 아니면 또 10% 빠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안정적인 그리고 높은 배당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배당주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배당주 투자를 제우선적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면 내 재산을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한 15% 이상인 시가 배당률인 종목을 한 5억 원 정도 보유하면 그냥 뭐 은퇴 이후에 한 50세 이후에 놀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왜냐면 매년 6,5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잖아요. 그럼 월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자식들도 좀 크고요. 그러면 사실 5억 원 정도로 치킨집을 차린다고 하면 그만큼 설비 투자도 들어가고요. 또 임대료도 기본적으로 보증금도 내고 사람도 써야 되고 피곤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5억 원 정도 넣어놓고 꾸준하게 물론 물가 상승 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6,500만 원씩 받는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의 시가 배당률 15%인 종목들 지금도 뭐 대신증권이 한 9%대 뭐 10%대 되니까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부동산 이슈로 시장이 한번 급락한다든지요. 이러면 뭐 15% 20% 충분히 가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20% 시가 배당률이 넘는 종목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당주를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배당주에 관한 지금 좋은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먼저 우선주 선택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이라도 우선주는 반 정도 싼데 당연히 그러면 한 주를 살 거를 2주를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당도 더 받을 수 있겠죠. 요런 그 방법 그리고 배당 수익률 그리고 성장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8%에 사서 6%에 팔아라. 그리고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팔아라. 이거 되게 재미있는 전략 괜찮은 전략 같아요. 네네. 방금 그리고 5억 원에 대한 그
배당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노후를 선택을 했을 때 5억 원으로 어떻게 이거를 뭐 대부분 치킨집을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사람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이게 장사가 잘 될지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노후 자금을 배당에 놔두는 게 정말 괜찮은 솔루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아까 지금 우리 배당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보다는 치킨집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15% 배당 수익률이면 괜찮은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매년 주식으로 15%씩 버는 셈이 되거든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연 목표가 40% 정도 되거든요. 40%씩 7년 복리 효과를 생각을 하면요. 7년 후에 투자 원금은 10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40% 분기당 10%를 목표로 하는데 뭐 그거보다는 좀 뭐 15%가 낮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15%면 한 6년 반 정도면 투자 원금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꾸준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고배당주로 증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고요. 이번에 이 인세가 나오면 그거의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고배당주로 좀 물려줄 계획이기도 해요. 증여를. 우리가 증여세가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까지는 미성년자가 뭐 세금이었고요. 또 1억 원 한 10%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자금을 좀 10년마다 물려주면서 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요즘은 좀 이 월급 모아서 자립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드머니 측면에서는 고배당주가 증여하기에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겠나.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배당이 쌓이는. 그래서 그 배당도 재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게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좋은 솔루션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다음은 이제 제 책에 관한 궁금증 중에 그냥 몇 가지 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스펙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면 뭐 개인의 뭐 스펙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스펙이라고 SPAC예요.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고요. 비상장사를 M&A 할 목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체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3년 내에 M&A를 해야 되는 거죠. 2년 6개월 내에 M&A를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그거를 해소하지 못하면 3년 후에 상장 폐지가 돼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면 우리가 보통 공모가가 2,000원이거든요. 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규모가 큰 스펙 같은 경우는 10,000원도 있긴 한데요. 공모가 2,000원 했다가 3년간의 이자, 연 한 1, 2%대 이자를 지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기 예금과 비슷한 그런 상품이에요. 상장 폐지되더라도 공모가 2,000원을 지켜주니까요. 거의 뭐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무위험 이자, 무위험 그런 상품이에요. 공모주 청약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스펙은 공모주 청약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공모주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 스펙 같은 경우는 이유 없는 주가 급등도 상장 초기에 일어나거든요. 사실 이 바로 상장하자마자 M&A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고 미리 뭐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장하자마자 뭐 상한가 가고 이런 거는 매력적인 매도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 공모주 청약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악의 경우 연 1, 2% 이자 받고 끝난다. 근데 보통 스펙이 상장하면 2,100원대 이상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 뭐 이 주가를 2,000원보다는 높은 시점에서 팔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2,000원 정도는 지키니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스펙을 팔아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펙 공모주 청약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게 1순위고요. 만약에 공모주 청약에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장에서 사야 되는데 가급적 2,100원 밑에서 사시기를 바라는 거죠. 2,000원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위험 투자와 같은 스펙,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한 2,600원이 넘어가면 매도 시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또 M&A 이런 이슈가
풍문이 돌면 주가가 막 3,000원 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한다. 왜냐? 스펙이 M&A 하는 대상 기업들은 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 굳이 스펙이랑 그 상장 M&A에서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공모주 청약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도 상장 심사를 통과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상장 심사에 한두 개 좀 우려가, 예를 들면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온다든지요, 최근에 뭐 적자가 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렇게 M&A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M&A 되고 이렇게 재상장하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M&A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이렇게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 M&A 이슈로 비싸게 돼버리면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비싸게 샀다가 만약에 M&A가 그냥 풍문으로 끝나버리면 주가는 도로 2,000원대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3년이면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계속 장기 투자도 안 되기 때문에 스펙은 절대 비싸게 사서는 안 되고 2,100원 밑에서 사서 혹여모를 M&A 이슈가 불었을 때 2,600원 이상, 뭐 그 이상이면 더 좋지만 어찌됐든 한 30% 정도, 20-30% 정도 목표 수익을 잡고 최대 한 2-3년 기다리겠다라는 관점에서 약간의 이제 목표치를 낮추지만 안정적인 그런 투자 대상으로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약세장일수록 스펙이 주목을 받아요. 왜냐? 강세장에서는 공모가가 높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냥 공모주 청약을 해서 가는데, 이 약세장에서는 공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스펙이랑 M&A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세장일수록 스펙이 많이 생기고 또 공모주 청약 절차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스펙 규모가 큰 거는 M&A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 규모보다 3-4배 큰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공모가 10,000원인 그런 스펙들은 규모가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가가 오히려 좀 이 공모가 부근이거나 약간 내려가거나 뭐 그런 좀 부분들이 있으니까 스펙은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스펙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스펙의 M&A 성공률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M&A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주가가 2,600원을 넘어설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확률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왕이면 스펙을 많이 발행한 회사들, 스펙에는 넘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1호, 2호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뭐 스펙을 많이 발행한 회사의 스펙들, 그러면 어떤 M&A에 대한 성공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전하면서 보수적인 투자, 그러면서 한 20-30%의 수익을 노리는 측면에서 스펙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특히 공모주 청약 부분에 있어서 스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네. 작가님, 다음 또 이야기 해볼게요. 또 하나,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리츠 이제 부동산 우리가 간접 투자인데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거를 부동산을 사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90% 이상,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는 그런 배당주거든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에 관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데 5% 이상인 리츠, 배당 수익률인 리츠를 사서 한 3%대면 매도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할 거고요.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너무 좋은 거죠. 시가 배당률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그리고 레고랜드 이슈로 한번 급락을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 충격을 딛고 반등을 보이는 거죠. 금리 인상이 리츠에겐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냐, 리츠는 투자자의 돈도 받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배당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 투자 매력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또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역으로 움직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어떤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어떤 리츠의 어떤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리츠를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배당 수익률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배당 가능 이익은 늘어날고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버려요. 팔아서 매각 차익을 또 고배당을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리츠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 측면에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리츠는 굉장히 투자가 쉬워요.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 등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리츠를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리츠와 비슷한 거로 부동산 인프라 펀드, 맥쿼리 인프라가 대표적이죠. 이 뭐 인천 공항 고속도로나 뭐 이런 SOC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수익을 배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 그래서 배당도 계속 늘어나고요. 한 10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 계속 상승하는 이런 꾸준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도 배당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리츠하고 이 맥쿼리 인프라를 담은 ETF도 있거든요. 네, 부동산 인프라 ETF도 있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 한번 이 월배당하는 ETF죠. 이 리츠도 우리가, 그리고 리츠를 담은 ETF도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방금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리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인데 이건 조금 배당 측면에 그렇죠. 조금 네. 강조를 두니까요. 최근 들어서 뭐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도 하잖아요. 조각 모임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시세 차익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우리가 이 부동산 간접 투자 이 부분은 리츠는 배당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하더라도 이 리츠가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리츠는 임대 차익,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배당을 더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조각 모임은 어떤 차익 실현 측면이지만 얘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다. 배당을 더 받기 때문에 결국 배당주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게 약간의 차이일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월세 수입을 배당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7단계 종목 분석으로 돈 되는 ETF 찾기 방법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게 이제 제 책 부의 시작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주식 공부 우위로 완성 첫 번째 책에서는 10단계 종목 분석표라는 우리가 종목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부의 시작 책에서는 ETF 분석 방법, 그리고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에서는 실적 개선수를 찾는 5단계 분석 방법들을 각각 설명을 해요. 그래서 ETF 7단계는 첫 번째는 어떤 ETF의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2단계는 상위 3종목을 찾아라, 3단계는 3년간의 어떤 차트 분석, ETF의 차트 분석,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마다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를 찾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어떤 시장의 가격과 NAV, Net Asset Value라고 하죠. ETF의 어떤 가치와의 그 차이, 괴리율을 체크해 보는 거고요. 5단계는 3년간의 최근의 어떤 배당금, 분배금이라고 하죠. ETF는 배당금을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펀드다 보니까 그 분배금을 얼만큼 받는 건지. 왜냐, 고배당 ETF면 분배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섯 번째는 기초지수는 비슷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ETF들을 좀 비교해보자. 비교할 수 있는 ETF와 비교하고요. 마지막에는 내 생각을 좀 정리해서 투자를 해보자.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개요는 뭐 ETF의 주요 특징이라든지 시가총액이라든지 수수료, 기초지수, 환해지, 수익률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개요를 보는데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될 수 있는 ETF인가, 그러니까 순자산 총액, 시가총액이 50억을 넘는지 여부를 봐서 50억 미만이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상위 3종목이잖아요. 왜냐하면 상위 3종목의 구성 비중이 30%에서 많게는 한 70%까지 차지하거든요. 이 3종목의 주가의 흐름이 ETF의 어떤 특징을 결정을 짓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기초지수를 찾았다면 그 기초지수의 구체적인 종목이 뭔지, 그거에 따라 ETF의 어떤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단계 이런 그 순서대로 쭉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럴 좀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딱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위 세 종목이 무엇인지, 여기에 여유가 되면 분배금을 얼만큼 받는지,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체크를 하셔서, 그 세 가지도 너무 귀찮다 그러면 상위 세 종목이 무엇인지 이거는 꼭 보시고, 상위 세 종목을 봐야만 그 ETF의 이름과 실제 이 ETF의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위 세 종목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네, 작가님 지금 ETF 종목을 고르는 솔루션으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7가지대로만 딱 하면 정말 우리가 손해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나 이것도 괜찮다 하면 세 가지. 첫 번째 ETF 어떤 기초지수인지, 그리고 상위 탑3 그거 확인하라는 거, 그리고 분배금 어느 정도. 근데 이것도 귀찮다면 정말 중요한 거, 어떤 ETF인지 상위 세 종목 정도만 봐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ETF인지 투자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깔끔한 분석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증권에 네이버 증권이라는 건 finance.naver.com이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냥 궁금한 이름들을 쳐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2차전지라고 치면 2차전지와 관련된 ETF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이렇게 치시면 또 반도체에 대한 ETF가 나오고요. 뭐 S&P 500 이렇게 치면 또 S&P 500에 관련된 ETF들이 나오니까요. 막막하실 때는 그 네이버 증권에 그냥 치고 싶은 대로 본인이 뭐 소부장 이렇게 치면 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그 뭐 ETF들도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뭐 쳐보시면 뭐 원자력이면 원자력, 물론 그 이름이 없는 ETF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름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 ETF라고 치면 ETF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다양한 섹터별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ETF 상품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거래소 블로그가 있어요. ETF 블로그.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상품이 나오면 거래소가 계속 띄워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들은 또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산운용사, 뭐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키움 자산운용이든지요. 이런 자산운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ETF 자사 제품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들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름이 타이거잖아요. 타이거 ETF에 들어가셔서 타이거 ETF, 삼성 자산운용이면 코덱스니까 코덱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상품들의 개별적인 뭐 특징이라든지 구성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보다 편리한 많은 정보들, 아니면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etfcheck.co.kr인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려면 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신 지 20년도 넘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우리가 투자로 공부를 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부지런하게 활용을 해야겠죠. 내 돈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네, 그리고 자산운용사마다 자사 제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 본인들이 추천하고 싶은 뭐 10개의 ETF 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회사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